흔히들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고 순탄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오던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자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시댁자리도 너무 아니고 남자도 별로라고. 그냥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도 그렇게 좋은 남자인 것 같지 않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에게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그리고 더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35, 이르면 이르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참하거나 슬프지도 않아요. 그 남자와 시댁 식구들에게 단물을 많이 뽑아먹혔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플로리스트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따로 제 매장을 차렸을 때였어요. 좀 한가했던 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술 한잔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때 우연히 친구의 학교 선배를 만나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는 학교 선배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외모는 평범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의외로 남자다운 면이 있어서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즐겁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소개받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저도 그날 호감이 없지는 않았던 터라 좋은 감정으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대기업 건물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여길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에 다니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후 대화도 잘 통하고 직업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8개월 정도를 만나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했어요. 8개월간은 서로 너무 좋았던 때라 저도 결혼할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이 남자친구 이전에는 연애 경험이 없어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남자보다는 친구 만나는 걸 또 좋아했거든요. 만나본 남자가 없어서 이 남자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됐지 싶기도 하고 또 그때쯤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이 남자 하는 소리가 2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서른 중반인데다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2천밖에 못 모았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니 사실 자기가 가장이라서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가족 관계는 엄마와 누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무직인 상태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을 너무 못 모은 게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누나가 예전에 카페를 차려본다고 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게는 망했고 누나는 현재 집에서 놀고 있는 상태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전에도 사지 멀쩡한 누나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나 싶긴 했는데 장사를 한번 말아먹은 거고 그 사업 자금조차 동생인 남자친구가 다 대줬었다니. 남자친구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꼭 남자가 집 해오란 법은 없지 않냐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서 살림을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셔서 거기서 세를 받으시거든요. 제 꽃집 매장도 아빠 건물 안에 있고요.
어쨌든 아빠가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셔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남자친구에게 워낙 푹 빠져 있던 때라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명의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돈으로 혼수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렸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끼리 대강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해 드릴 때였어요. 회사 좋은 곳에 다니던데 거기 들어가기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네. 아, 예. 부서가 어떻게 되나? 구매팀 쪽에 내가 아는 후배도 있는데. 아, 전산 쪽입니다. 남자친구는 뭔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고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아빠 앞에서 너무 긴장했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건물 자체는 그 대기업이 맞는데 남자친구는 그 기업의 소속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소속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왜 그때 나한테는 그 회사 다닌다고 한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다닌다고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그 건물에서 일한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좋은 곳에 다닌다고 들어가기 힘들지 않았냐고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대충 얼버무렸고요. 부모님을 속인 것 같아 죄스러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남자친구를 썩 내켜하지 않는 부모님이신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반대가 더 심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할 만 했어요. 홀어머니의 일 안 하는 누나, 남자친구가 그 집의 가장이자 기둥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이 결혼을 해야겠냐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사실 대기업도 아니고 가진 돈도 별로 없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도 엄마 아빠를 속인 거나 다름없죠. 그땐 정말 눈에 콩깍지라도 씌었었나 봐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누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누나 사업 자금 때문에 돈 다 날려먹고 남자친구가 결혼한답시고 해오는 건 고작 2천만 원이면 누나는 적어도 저한테 미안해해야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시누이 노릇 제대로 하려고 각을 잡더라고요. 저더러 예단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저희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거 안 하기로 했다니까 누구 맘대로 안 하네요. 저희가 돈도 많이 없고 그런 것까진 무리라니까 그 누나가 대뜸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들은 얘기랑 다르네. 영찬이 말론 올케, 어차피 가족 될 거니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네,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 올케네 부모님 큰 건물에서 세 받으신다고 들었어.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나 싶어 남자친구를 힐끔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는 딴청을 피우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누나가 또 말했습니다. 영찬이는 왜 쳐다봐? 눈치 주는 거야? 결혼할 사이면 당연히 이것저것 알아야지. 올케네 부모님도 우리 집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아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어요. 뭐 자세히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냥 엄마하고 누나하고 있고 누나는 사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뭐 말하기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 말은 없는 살림도 아닌데 딸 결혼시키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냐 그 말이지. 집을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 올케 명이지 우리 영찬이 명의도 아니잖아. 집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아, 됐다. 해오기 싫으면 하지 마.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나 내 입장에선 하나뿐인 남동생 장가 가는데 그래도
조그만 뭐라도 받아야 주변에 말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면 주위에서 올케를 뭐라고들 생각하겠어. 저는 누나가 참 뻔뻔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그런가?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분위기는 흐지부지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하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누나가 좀 섭섭해서 그런가 봐. 네가 이해해." 그러는 겁니다. 뭐가 섭섭하다는 거야? 아니 뭐 그냥 누나나 엄마 입장에선 남들 눈도 있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조그마한 뭐라도 받고 싶으신 거겠지. 조그만한 게 뭔데? 뭐 별거 있어. 예단 같은 거 여자들이 더 잘 알잖아. 예단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야. 제대로 하려면 돈 엄청 깨진대. 그래서 우리 안 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엄마가 섭섭해 하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뭘 안 하는 것을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진했던 저는 그런 말들이 은근히 신경 쓰여서 결국 시어머니와 누나에게 각각 100만 원 가량의 예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누나는 자기들은 뭐 이불이나 반상기니 그런 거 안 받는다며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쨌든 저는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비밀로 한 채요. 그것부터 제 결혼은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끼워진 거였어요. 결혼 후에 형님은 자주 제 가게에 놀러 왔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구석구석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에 공실은 없는지, 건물 관리인은 따로 두고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나 하는지 등등을 물어보더라고요. 앞서 말했듯 그 상가는 저희 아버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형님께 다 얘기해 드렸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옆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자리가 비었는데 형님이 자리가 비자마자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자기가 거기에 속눈썹 연장하는 뷰티샵을 차리고 싶다고요. 미용학원 다니면서 다 배웠다면서요. 전에 카페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뷰티샵이라니. 그것도 저희 아빠 상가예요. 물론 본인이 정당하게 임대료 내고 계약해서 차리는 거면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임대료 없이 들어오겠다고 저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 자리가 한 달 임대료만 해도 몇백이 되는 자리예요. 나름 목도 괜찮고 1층에다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공짜로 해달라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남편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아무리 우리 아빠 거라고 해도 엄연히 아빠 사업장인데 내가 마음대로 공짜로 해달라 말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전에 형님 카페 하는데 사업자금 냈다고 돈 다 날려먹었다며. 근데 또 형님 일에 나서려는 거야? 이번엔 나까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돈 까먹는 것보단 그냥 있는 게 나아. 자기, 우리 누나 너무 무시한다. 우리 누나 비록 지금은 저렇게 집에 있지만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하고 야무져. 그때 카페는 이런저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던 거야. 이번엔 자신 있대. 진짜 잘할 수 있대. 자기도 와서 시술 한번 받아보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우리 아빠 건물에서 그것도 공짜로 하시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무슨 세네 살 애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에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리고 아버님이 하물며 사돈처녀한테 돈을 받으시겠어? 당연히 받아야지. 여기서 사돈이 왜 나와?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줘, 아버님한테. 하기 싫어? 못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도 몹시 섭섭해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섭섭할 일인가 싶은데 그땐 막상 남편이 섭섭해하니 저도 기분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난데 올게. 영찬이한테 못 해준다고 그랬다며? 아,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돈 어른한테 물어는 봤어? 아니요, 물어본 건 아닌데, 진짜 섭섭하다.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 형님, 근데 그건 저희 아빠가 아버지 상가 크시더만, 아내 가게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꽤 될 텐데, 기어코 사돈 처녀한테까지 받으셔야겠어? 내가 뭐 가게를 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자리 하나인데. 형님,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하셔서 정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 다 내라 이거잖아. 그치? 저는 형님의 어거지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됐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아, 그리고 영찬이한테 전해. 이번 달부터 생활비 붙이라고. 네? 무슨 생활비요? 무슨 생활비긴 엄마랑 내 생활비지. 아니, 그 생활비를 왜 영찬 씨가 드려요? 어머, 이렇게 말하는 것 봐. 원래 영찬이가 우리 생활비 냈어. 영찬이는 우리 가족 아니야? 그러면 다 늙은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해서 생활비 벌까? 그럼 형님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나 생활비 벌려고 가게 좀 차리겠다는데 올케가 안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놀겠다고. 나도 그게 편해. 올케랑 결혼하기 전까진 영찬이가 생활비 다 냈어. 여태까진 결혼 초반이니까 우리가 됐다고 한 거고. 저는 형님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활비라니.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비까지요. 하지만 형님은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올케 진짜 웃긴다. 내가 장사해 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고 영찬이가 생활비 준다는 것도 싫다 하고 그러면 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거야? 형님, 저는 영찬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잖아. 됐고, 영찬이한테 이번 달부터 생활비 보내라고 해.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저를 야속하게 생각하더군요. 누나가 나한테 이제 손 안 벌리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끊냐? 아니, 해보든 말든 그걸 왜 우리 아빠 상가에서 하냐고. 자기야, 생각해봐. 누나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봤는데 취업을 할 수 있겠어? 차라리 가게라도 해서 엄마랑 누나 생활비 나한테 손 안 벌리고 누나가 버는 게 나아. 근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초기 자본 덜 드는 그런 업종으로 열어보겠다는 건데 임대료 계속 안 내겠다는 거 아니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시면 그 후엔 당연히 되지. 그 정도는 도와주실 능력 되잖아. 톡 까놓고 거기 임대료 안 받는다고 당장 아버님 수중에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나 입장에선 섭섭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아빠 건물인데 왜 그걸 자기랑 형님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어쨌든 물어라도 봐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절대 싫어. 그리고 생활비도 안 돼. 당신 월급 얼마나 된다고 생활비야? 절대 안 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또 그럴싸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그때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 일 후에 또 형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내 동생한테 돈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주라 말하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내내 받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형님에게 1년간 임대료 없는 조건으로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자리만 해주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엔 인테리어가 어쩌고 준비 물품이 어쩌고 하면서 이래저래 남편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말이 남편 돈이지. 저랑 결혼했으니 저와 공동의 돈인데 이런저런 일로 돈을 빼가니 오히려 저희의 생활비가 빠듯할 정도였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형님은 뷰티샵을 차렸어요.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변에 전단지도 직접 뿌리러 다니고 인터넷으로 홍보한다며 블로그니 SNS니 계정을 다 만들어서 열심히 포스팅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형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아빠한테 부탁드리길 잘했다 싶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6개월도 안 갔습니다. 장사 좀 된다고 돈 버는 족족 본인 꾸미고 쓰는데 사용하더니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가게도 뒷전이 되더라고요. 문도 자기 맘대로 열고 툭하면 몸이 안 좋니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요. 그렇게 제멋대로 장사를 하니 당연히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가게는 완전 방치 상태였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며 해달라고 한 건지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다가 한바탕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누나가 오랜만에 연애해서 신나서 그래. 좀 냅둬. 나중에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할 거야. 당신이 장사를 안 해봐서 그래. 저런 식으로 하면 있던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한번 발 돌린 손님들 절대 안 돌아와. 기반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이, 나보고 어쩌라고. 다 큰 누난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저렇게 뭐 제대로 가게도 안 하고 방치해도? 그러니까 그 말은 가게 빼라 그 말이야. 당신 좀 너무한다. 아무리 돈 안 내도 그렇지. 장사를 하다가도 사정이 생기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눈치를 줘. 1년은 안 내고 있기로 했잖아. 내 입장에선 그만해. 진짜 돈 좀 있다고 되게 유세 떠네. 저는 남편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유세? 그만해. 싸우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지 말만 하고 저와의 대화는 피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부모님 볼 낯이 없더라고요. 반대하는 결혼,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 건데, 잘 사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런 꼴이라니.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얘기했습니다. 형님, 요새 가게에도 잘 안 나오시던데. 어, 안 그래도 올케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영찬이한테 나 요즘 가게 일 소홀하다고 그렇게 계속 비워둘 거냐고 잔소리했다며? 남편은 저와 싸운 일도 그새 다 일러 바친 거였습니다. 정말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죠. 제 입장에선 그렇게 가게 비워두는 게 좀 그래서요. 올케, 자기네 아빠가 건물주라고 유세 너무 떠는 거 아니야? 유세라뇨? 그렇잖아. 가게 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기면 좀 냅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님 올케네 아버지가 뭐라 하셔? 올케네 아버지도 좀 그렇다. 다른 가게에서 들어오는 돈도 적지 않으면서 그렇게 욕심이 많으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예의고 뭐고 없는 것 같았죠. 형님,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건 올케 행동이지. 시댁을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는데? 아, 됐어. 가게 뺄게. 그럼 됐지? 진짜 빼실 거예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뺀다고. 이번 달 안까지 비워줄게. 됐어? 그까짓 임대료 뭐 얼마나 한다고. 저는 신우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요즘 만나는 남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제법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며 한창 들떠있는 상태였고요. 나 우리 오빠랑 가을쯤엔 결혼할 거야. 내가 이 얘기 우리 오빠한테 하니까 그까짓 거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만하래. 형님,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실 땐 언제고 이제 그까짓 거예요? 올케가 너무 유세 떨고 있잖아. 적당히 해.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올케가 지금은 친정이 좀 잘 산다고 그러나 본데 우리 오빠 돈 많아.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 거고. 그때 돼서 알랑방구나 끼지 마. 형님이 부자랑 결혼한다고 제가 알랑방구를 왜 껴요? 나 잘 나간다고 밥숟가락 얹을 생각 말라는 거야. 이번 달까지 그 잘난 가게 빼줄 테니까 돈 따박따박 내는 임대인 받으시라 그래. 됐지? 신우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가게는 빼준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복병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우 남자친구가 하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냐니까 병행 수입 회사랍니다. 수입 병행을 도와주고 무역 컨설팅도 해주는 회사라는데 저는 아무래도 촉이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회사 그만두면 우린 이혼이라고 못 박아뒀죠.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한다며 난리를 치는데 어찌됐건 회사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일도 없었겠죠.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사건이 터진 후였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요? 신우가 만난다는 그 남자, 사기꾼이었습니다. 뭘 사기쳤냐고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에 어머님 집 담보로 받은 돈까지 회사 투자 명목으로 넘겼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그 남자는 도망간 후였고 경찰서에 가보니 수배 중이라며 피해자가 형님뿐만이 아니더군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신우는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까지 날린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어대고 시어머니는 신우를 붙잡고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냐고 난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한심하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회사 왜 그만뒀냐고 그만두면 우린 끝이라고 하지 않았냐니까 자기가 사기인 줄 알았겠냐며 사무실도 가봤었대요. 지금 하는 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이사 직급 줄 테니 출근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출근하는 척 해놓고 시댁에 와 있었대요, 그동안.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도 남편 하는 태도가 적반하장인 거예요.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장인어른 상가에 음식점 하나 열 수 없을까? 저는 그 말에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뭐? 이미 회사는 그만뒀고 어쩔 수 없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뭐 고깃집이나 그런 거 하나 차리는 게 어떨까? 아니면 술집 같은 거. 저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빠 상가도 당신 거였어? 아이, 그럼 어떡해. 집에서 놀아. 뭐라도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면 이혼이라고 했잖아. 다 같이 잘 되려고 한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다 같이 잘 되긴 뭘 잘 돼? 내 말 개무시해놓고 너네 가족끼리 벌인 일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떠안으라는 건데? 너네 가족이라니?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니야? 아, 나도 당신네 가족이었어? 그래서 뭐든지 다 나 빼놓고 속이고 그렇게 한 거야? 당신이 반대할 거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지금 이 꼴을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부자 남편 어쩌고 할 때 알아봤다고. 그렇게 부자 남자가 미쳤다고 당신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나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너네 가족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너네 가족 어쩌고 그런 건 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면 뭘 어쩔 건데? 에이씨. 남편은 그대로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뻔했습니다. 자기 집에 간 거였겠죠. 저는 남편이 나가버리고 빈집에 홀로 남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긋지긋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지 말라더니 그 말이 뭔지 뼈저리게 느꼈죠.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결혼 전엔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 후에는 완전 지 가족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고 답없고 뻔뻔한 시누이에 바랄 줄만 아는 시어머니. 이 답도 없는 가족에게서 저는 이제 발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던 차에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였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지금 누구 약 올려? 부자 남자가 미쳤다고 나 같은 여자를 만나냐고 했다며? 그걸 곳에 쪼르르 가서 다 일렀어요. 일러? 너 완전 막 나가는구나. 너 당장 이 집으로 와. 엄마가 너 얘기 좀 하재. 좋아요. 지금 갈게요. 저도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참고 있었는지. 저는 운전해서 단숨에 시댁으로 갔죠. 제가 가자 3명 다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신우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댁이 옛날 같지 않아도 시댁은 시댁이야. 올케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데? 가뜩이나 집에 큰일 생긴 마당에 올케까지 이렇게 염장을 질러? 그 큰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뭐? 형님이 사기당해서 이 집 날려먹고 저희 남편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거기다가 퇴직금까지 날려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올케 돈으로 해먹었어?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야. 동생이 가정을 잃었으면 동생 돈도 더 이상 이 집 게 아니죠.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기꾼이었고. 야! 이게 미쳤나? 너 말 다 했어? 동생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 남자랑 이혼할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집구석이 있을 생각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군요. 이혼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 말 안 듣고 회사 그만두면 우린 끝이라고. 내 말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할 땐 이런 거 생각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회사 그만뒀다고 이혼이 말이 돼? 당신 바보야? 지금 회사 그만둬서 이혼하자는 걸로 보여?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결혼해서 새 가정까지 꾸렸으면서 누나한테 휘둘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시댁에 가서 다 이루고 이 대책 없는 집은 뻔뻔하기 그지없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나 당신이랑 끝이야. 앞으로도 너네 누나 돈 사고 치는 거 잘 막으면서 알아서 잘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올 때 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 입만 쩍 벌리고 한마디 못하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집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애초에 제 집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몇 시간 후 남편이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다가 안 되니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당신 짐은 다 챙겨 시댁으로 보내줄 테니 당분간 시댁에 가서 지내라고 문자 한 통 남겼죠. 더불어 이혼 서류 갈 거라는 말도요. 다음날 저는 친정으로 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해 하셨지만 제 선택을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 짐은 다 시댁으로 보내고 제가 살던 집은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신우와 남편은 처음엔 네 맘대로 이러는 게 어딨냐며 난리를 치는 전화를 해댔죠. 하지만 원래 이혼이란 건 한 사람이 정 떨어지면 끝인 거라고 합의를 못하겠으면 소송할 거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저희 친정집을 찾아와선 신우며 남편까지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갑자기 행동을 바꾼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준 것 때문에 집도 나가줘야 하는 데다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둔 탓에 살 길이 막막해져서 그런 거더군요. 결국 저는 끝까지 그 집에선 돈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애초에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정이 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고 싶었죠. 신우도 차려준 가게 열심히 하고 저희 남편도 시댁 일에 끌려다니지 않았더라면 또 신우도 저를 그렇게 대놓고 돈줄로만 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질릴 대로 질렸고 이제 발을 빼려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만큼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게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루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제 인생 뭐든지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캠핑 용품 샵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 미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가 결혼식 3주 앞두고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 거의 막바지에 파혼을 한 거다 보니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위약금을 문다고 해도 그 몇 푼의 돈이 제 인생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파혼을 했던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잘했던 일이구나 싶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전 여친은 정말 천사 같고 예뻤던 여자였어요. 주변에선 다 저보고 저렇게 예쁜 신부 얻어서 장가가느냐 부럽다 소리를 할 정도였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 같은 미소 뒤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토록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캠핑 용품 판매점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취미가 업이 된 셈이죠. 그동안 혼자서 캠핑 도구들을 챙겨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녔는데요. 혼자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끼리 캠핑을 즐기러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텐트 쳐놓고 가족끼리 밥 해먹고 뛰어놀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다니는 게 마냥 편하고 자유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끼리 저렇게 다니는 것도 참 좋겠구나. 나도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솔로가 편하다. 그냥 혼자 살아라. 결혼하면 책임질 것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다고 잘 그랬습니다. 솔로로서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제가 부럽다고도 잘 했고요. 하지만 사람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기혼 친구들은 제가 자유로워 보여서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기혼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만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와이프의 직장 후배랍니다. 그 후배가 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참하고 착하고 참 괜찮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소개를 받아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보기로 했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떨리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소개팅으로는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기대는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찰나 카페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완벽한 제 이상형이 카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저는 속으로 설마 나랑 소개팅하는 여자가 저 여자인가? 제발 저 여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운명처럼 그 여자는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우성 씨?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다가 그만 테이블을 무릎으로 쳤습니다.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이 확 쏟아지기도 했죠.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급하게 티슈를 가지고 와 저에게 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저는 옷에 물이 묻어서 털어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남은 티슈로 테이블 위 물기를 닦아주더라고요. 첫 만남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실수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방긋 웃어주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참 웃기는 소리인데 저는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미친놈 아니냐고 처음 보고 무슨 결혼까지 생각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할 사람은 첫눈에도 그 느낌이 온다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이 여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 놓치지 않겠다 결심했다고나 할까요? 그 여자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딱 봐도 미인이었고 특히 웃음이 참 맑았어요. 그런 여자를 싫어할 남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만 미인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맞장구도 잘 쳐주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잘 이끌어줬죠. 저는 캠핑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캠핑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는 캠핑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는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시간 되시면 내가 준비는 다 할 테니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웃으며 좋다고 했죠. 그 여자는 오랫동안 승무원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 안 됐고 지금은 일반 회사에서 비서직 일을 한다고 했어요. 소개를 해준 제 친구의 아내도 같은 회사 비서직으로 있고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외동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고요. 저는 아버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동생이 있다라고 했죠. 어머니는 저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되셨군요. 예, 어린 나이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땐 정말 힘들었죠. 저도 그렇고 저보다 어린 동생도 너무 불쌍하고 혼자 남겨진 저희 아버지도 짠하고 엄마 그리울 때도 많고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엄마 생각해도 예전처럼 마냥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겠거니 늘 저를 지켜봐 주시겠거니 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남동생하고는 몇 살 터울이에요? 4살이요. 동생은 대학교 학부처에서 일해요. 서정 씨는 외동이시라고요? 네, 저는 혼자예요. 외동이면 형제 있는지 부럽지는 않으셨어요? 글쎄요. 뭐 형제 자매도 다 나름이라. 그렇긴 하죠. 저도 동생하고 지역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거의 연락도 안 해요. 게다가 동생도 결혼하려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아마 저보다도 먼저 결혼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 먼저 해야 된다고 싫어하시지만. 아버님이 결혼하라고 성화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아버지 말론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왜 허구한 날 산이고 들이고 그렇게 쏘다니느냐 그러시면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시죠. 서정 씨네 집은요? 저희 집은 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기면 결혼하고 아니면 말고. 쿨하시다, 부모님들이. 그런가요? 그 여자와 저는 서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죠. 카페에서 무려 4시간이나 대화를 나눴고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티키타카도 잘 맞고 즐거웠죠. 저는 애프터 신청해도 되겠느냐 물어봤고 그 여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소개를 해준 친구가 어떠느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너무 고맙다. 다음에 만나면 밥을 사겠다. 잘해보고 싶다 그랬죠. 그만큼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고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여자친구가 되었죠. 캠핑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종종 같이 갔었는데요. 텐트 쳐서 안에서 쉬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는 산책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빨리 결혼해서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가족끼리 놀러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꿈도 혼자서 많이 그렸죠.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하루빨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도 좀 놀랐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전했는데 아버지도 몹시 기뻐하시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내내 혼자 살 것 같던 큰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남동생은 그 다음에 초에 결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몇 달이라도 더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나름 규모가 있는 캠핑 용품점을 오래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었고 꼬박꼬박 저금도 많이 해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었죠. 또 저 혼자 살고 있는 제 소유의 빌라가 있었는데 결혼하면 그 빌라를 정리한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도 충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굳이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지 않고 못 많아도 저 혼자서 충분히 결혼 자금을 댈 여건이 돼 있던 거죠. 한마디로 결혼 준비는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결혼한다고 하니 돈을 또 보태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돈으로 여자친구 차를 한 대 사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여자친구는 10년 넘은 중고 경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괜찮은 차로 바꿔주겠다고 여자친구에게 말도 했죠. 여자친구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네 부모님들도 결혼과 저에 대해서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형편이 평범한 편이셨고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결혼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대요. 여자친구는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따로 모은 돈은 없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결혼을 위해 1,000만 원 해오는 게 전부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제가 하자고 한 결혼이었고 여자친구가 돈이 없어도 제 돈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곧바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웬만하면 여자친구의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해야겠다 싶었죠. 오다니기 편하게요. 저야 자영업이고 또 일하는 직원도 있다 보니 좀 천천히 출근해도 되지만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네 직장에서 좀 더 가까운 동네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침 마음에 드는 매물도 있었어요. 가격도 적당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안도 예쁘고 깔끔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특히 마음에 들어했기에 그 집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도 냈고 결혼 후 이사 올 때 남은 잔금을 한 번에 치르기로 했죠. 결혼식장도 잡았고 신혼여행지도 결혼식장에 연계된 여행사를 통해 빠르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웬만한 건 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또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순조롭게 결혼 진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단꿈을 꾸게 되었죠.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는 좀 뒤숭숭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좀 언덕 쪽에 있는데요. 매장 자체는 규모가 있고 주차장도 넓은 편이긴 하지만 위치가 외곽 쪽이고 주변에 다른 건물도 없는 한산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랫 도로에 차는 다니는데 사람은 잘 안 다니는 곳이다 보니 조용한 편이죠. 하루는 직원이 일찍 퇴근을 하고 제가 남아서 새로 들어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밤이었는데 묘하게 주차장 쪽에서 저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싶어서 주차장으로 나와 둘러보는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마감 시간도 다 되었고 새로 오는 손님도 없는데 이상한 시선 같은 게 자꾸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좀 찝찝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기분을 살고 있던 집 근처에서도 느꼈습니다. 저 혼자 살고 있는 빌라인데 하루는 빨래를 하고 베란다에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묘한 시선이 느껴져 밖을 내다보니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저희 집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을 본 그 남자도 움찔 놀라더니 행인처럼 그냥 길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저희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찝찝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왜 우리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을까? 겁도 나더군요.
게다가 그 후에 저희 매장으로 알 수 없는 전화도 몇 번 왔습니다. 전화가 울려서 제가 받으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끊는 겁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남자한테 무슨 스토커라도 붙은 건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갑갑했죠. 그런데 저를 심란하게 만든 건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맘때 꿈에 자꾸 엄마가 나오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그때 한참 꿈에 엄마가 자주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엄마가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꿈속에 엄마가 자주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살면서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도중 그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엄마가 꿈속에 나오신 겁니다. 엄마는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울기만 하셨어요. 손에는 날짜가 적힌 종이만 있고요. 제가 엄마 왜 그러냐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이 울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꿈 안에서도 제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잔뜩 먹인 솜이 바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몸을 엄청 무겁게 내리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꿈을 꾸고 눈을 떴는데 베갯잎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렸더라고요. 일어나서도 기분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구슬피 우는 엄마. 손에는 날짜가 적힌 것 같은 종이가 들려있고 내 몸은 물먹은 손마냥 너무나도 무겁고 도대체 이게 뭘까 싶고 심란했죠. 그런데 그 꿈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같은 꿈을 꾸었어요. 하체가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엄마가 코앞에 있는데도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야 우성이. 왜 울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무슨 종이에요? 저는 같은 질문을 계속했는데 엄마는 대답 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에 들린 종이를 겨우 빼냈는데 거기에는 제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꿈속이지만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서 깼죠.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시긴 했지만 그래도 꿈은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결혼 앞두고 싱숭생숭해서 그러냐? 제가 싱숭생숭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서정이랑 결혼 앞두고 오히려 좋기만 한데. 근데 왜 자꾸 그런 꿈을 꾸냐? 너네 엄마는 뭐하러 네 꿈에 자주 나오나 몰라. 그러게요. 그냥 잊어버려라. 원래 결혼 앞두고 그럴 수도 있어.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니까 잊어버려. 저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꿈에 나와서 우는 거니 찝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꿈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또 엄마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였고 엄마는 저를 보고 우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며 달려가는데 그 순간 엄마가 멀어지더니 제가 뒤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는 낭떠러지 밑으로요. 그 느낌이 얼마나 아찔하고 실감나는지 잠에서 깼는데 손끝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그 꿈이 시작되고부터 제 몸무게가 꽤 많이 빠진 겁니다.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살이 자꾸 빠진 거였죠.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예사 꿈이 아니구나.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강력히 말하시는구나 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예사 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찝찝하셨던지 고모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고모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엄청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했는데 거기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충실하게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무당집을 가본다는 게 좀 찝찝하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는 무당집을 가보는 게 좋다는 고모의 조언대로 그러기로 했죠. 그리고 고모가 얘기하신 무당집도 가보지만 제가 한 번씩 가던 교회 목사님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모와 함께 그 무당집에 갔는데요. 예약이 꽉 차서 겨우 빈 시간에 가게 된 것이었죠. 저는 살면서 그런 곳은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무당 하는 말이 어찌 산자랑 같이 오셨소?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떨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리에 앉았는데 무당이 혼자 막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저한테 하지 말랜다. 하지 말라고 옆에서 아주 성화야.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고모도 저도 앞뒤 설명 없이 아무것도 안 했고 결혼을 할 거라느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누가 오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영업해서 부적 쓰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고모가 일단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상대방 여자 집에 귀신이 하나 있어. 그 귀신이 한이 참 많아서 만나면 할을 입고 떨어져 있으면 살을 맞아. 근데 그 살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 너랑 결혼하려는 그 여자! 그 여자로부터 시작됐네. 온 집안이 쉬쉬한다. 아무리 쉬쉬해도 업보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피는 피요. 실로 연결된 자들마다 살이 가득해. 하지마. 이런 결혼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무 어안이 벙벙했죠. 그 무당은 여자친구 집에 귀신이 있으니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은 제 다리 쪽에 소금을 착착 뿌리더니 제 앞에 털썩 앉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래. 자네 어머니가 목 놓아서 하지 말래. 그런 집으로 장가가는 거 못 보겠다 하시네. 조상과 가족이 날 구했다 생각하고 미련 없이 결혼 엎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고 고모는 알겠다며 복채를 내고 저를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와서 차 안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사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선뜻 믿기도 그랬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찝찝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냥 사기로 치부하기엔 뭔가 강렬한 게 남아있는 기분이었죠. 결혼하는 여자친구 말이야. 예, 고모. 어떤 애길래? 착해요. 참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너네 엄마는 왜 꿈에 나와서 난리며 저 무당하는 소리는 또 뭐야? 소름 끼치게. 참나. 이걸 믿어야 되는지. 일단 엄마가 꿈에 몇 번이나 나왔다며. 저도 그게 너무 걸려서. 근데 저 무당 믿을 만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용한데. 나도 수소문해서 찾은 거야. 참. 그렇게 고모와 저는 차를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골목에 또 다른 점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왕 온 김에 저기도 한번 가보자고 했고 물어보니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집은 상황 설명을 다 했음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뭐 맞추는 것도 없더라고요. 좀 엉터리 같았죠. 그렇게 거기도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교회 목사님도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푹 쉬고 잘 자라고 하셨죠. 그렇게 두 곳의 무당집과 교회까지 갔다 온 저는 몹시 심란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저랑의 사이만 보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점집에서의 무당은 여자친구네 집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아는 여자친구는 누구보다 착하고 참하고 참 괜찮은 여자 같았거든요. 결혼이 바로 코앞인데 내가 쓸데없는데 정신을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에는 꿈에 나타나는 엄마도 걸리고 그 무당 말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기분으로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텐트를 구매해 주신 손님을 주차장에서 배웅해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본다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획 돌려봤는데 한 남자가 주차장 끝쪽에서 몸을 숨기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그 인상착의가 빌라 앞에서 저희 집을 쳐다보던 그 남자 같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 자식은 누군데 내 주변을 맴도나 싶어서요. 저는 입구에 방법용으로 놔둔 야구방망이를 들고 미친 듯이 쫓아갔습니다. 제가 쫓아가니 숨어있던 그 남자도 식겁을 한 건지 도망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매장에 있는 직원을 부르며 그 남자를 쫓아갔고 직원도 제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저놈 잡으라고 외쳤고 저희 직원도 그때부터 달렸죠. 저희 직원이 달리기가 정말 빠르거든요. 제가 잡으라고 하니 아마 도둑이나 강도인 줄 알았는지 미친 듯이 달려서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달려가서 야구방망이를 겨눴어요. 야 임마, 너 누구야? 누군데 내 자꾸 근처를 어슬렁거려? 너 뭐하는 자식이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고 직원도 그 남자를 뒤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너 잘 걸렸다. 바로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그렇게 저는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는데 그 남자가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쪽 고서정이랑 결혼하죠? 고서정은 제 여자친구의 이름입니다. 갑자기 여자친구의 이름이 나오자 저도 몹시 당황했죠. 뭐? 이거 놓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하면서 버둥거렸고 저는 직원에게 일단 놔주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붙잡힌 팔을 털더라고요. 당신 뭐야? 누구야? 나 고서정 애인이다. 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자식이 미친놈인가 싶기도 하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무슨 서정의 애인이야? 너는 고서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일단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봐. 왜 내 주변을 맴돌았는지도. 그 말에 그 남자는 분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러더라고요. 고서정이랑 6년을 만났어. 동거도 4년 정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 그런데 고서정이 작년 겨울에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대. 갑자기 지 동생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미안해서 나랑 결혼 못 하겠대. 어이가 없지. 지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땐 모른 척 하던 년이 이제 와서 지 동생 생각하니 미안해서 나랑 헤어지겠대. 나는 못 헤어진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짐 빼서 날랐어. 내가 찾아가니까 나를 스토커로 신고해버리고 그 바람에 나는 직장까지 잘렸어. 그 망할 년 때문에. 라며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가 당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당신이랑 서정이랑 그렇게 오래 만났다고? 게다가 작년 겨울이면. 그래, 그쪽이랑 만났을 때쯤이지. 맞아, 그년이 환승한 거야.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몰래 소개팅하고 당신한테 갈아탄 거라고. 아무것도 몰랐지?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정신 이상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남자의 말이 안 맞았거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서정이는 외동인데 서정이의 동생이 어쩌고 하는 겁니다. 이봐, 거짓말을 하려면 뭘 알고나 해. 여동생은 개뿔. 서정이한테 여동생이 어딨어? 그 말에 그 남자가 오히려 저를 비웃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 그쪽이지. 고서정 여동생 있어. 죽었지만. 그 말에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뭐? 서정이한테 여동생이 진짜 있었다고? 그래. 그것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다가 죽었어. 그 여동생 나도 잘 알거든. 왜냐면 그 여동생도 내 전 여자친구니까.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 남자는 텅 빈 눈으로 과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미나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미나 씨가 그 남자에게 자기 집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집은 재혼 가정이라고, 각자의 다 큰 자식을 데리고 부모님이 재혼을 한 것이라고요. 미나 씨는 엄마가 데리고 온 자식이고 새아빠도 딸을 하나 데리고 왔던 겁니다. 새아빠가 데리고 온 딸이 바로 제 여자친구인 고서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나라는 그 여자와 제 여자친구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매긴 하지만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던 거죠. 그래도 같은 집 살면서 나름 친하게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나 씨가 결혼할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친구와 언니인 서정이가 눈이 맞아버린 거였죠. 그 남자는 미나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서정이와 만났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동생 남자친구랑 사귈 수 있느냐고 반대를 했다는데 그럼에도 서정이와 그 남자는 계속 만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이서 동거하고 살림까지 차렸다는 겁니다. 미나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언니인데 자기 남자친구랑 그렇게 바람이 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까지도 나중에는 서정이 편만 들고 미나 씨를 오히려 설득했대요. 저 두 사람이 진짜 인연인 것 같은데 좋게 헤어지고 형부로 생각하라고요. 미나 씨는 남자친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형부가 되느냐며 날뛰었고 결국 가족하고 손절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가족하고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되었는데 몇 년 뒤 연락이 와서 보니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우울증도 심하고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도 없었던 미나 씨는 결국 사망했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언니인 서정이와 배신한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 섞인 저주가 몇 장이나 있었답니다. 자기 남자친구와 놀아난 것도 분통 터지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언니 편만 들고 외면하니 너무 외롭고 서러웠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이 죽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이와 그 남자는 계속 같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정이가 마음을 바꿔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고서정이 저랑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눈이 돌아서 제 뒤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듣는데 이게 정말 내 여자친구의 일이 맞나 싶더라고요. 천사같이 착한 내 여자친구가 사실은 동생의 남자친구를 뺏고 동생이 죽든 말든 그 남자랑 계속 같이 살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한테 환승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런 사실까지 다 알고도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엄마가 왜 내 꿈속에 그토록 나오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왜 무당이 그런 결혼은 하지 말라고 누군가 한이 서려 있다고 했는지도 알겠고요. 저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당연히 고서정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름 끼치는 인간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나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입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기에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서정아, 너 여동생 있었어? 제 말에 여자친구는 몹시 놀라더라고요. 자기 입으로도 외동이라고 할 정도로 여동생의 존재에 대해선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충격이었나 봅니다. 어? 있었지. 이름이 미나라고 하던데. 그걸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는 외동이라며.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야? 걔 내 친동생 아니야. 실은 엄마 아빠 재혼하셨는데 새엄마가 데리고 온 자식이야. 아빠가 새엄마랑 재혼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 걔를 내 여동생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걔 여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그냥 계속 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뺏은 거야? 어? 그게 무슨... 오빠 혹시 누구 만났어? 그래, 만났어. 김민환이라는 남자가 찾아왔더라. 오빠, 그 남자 말 믿지 마. 그 남자 스토커야. 조금 만난 적은 있는데 나 진짜 그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 오빠한테 말은 못했는데 이상한 말 지어서 퍼뜨리고 그러고 다녀. 하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그 김민환이라는 남자랑 네 여동생이랑 먼저 둘이 사귀었던 건 맞아? 결혼 전제로. 결혼 전제인진 모르겠는데 여동생이랑 김민환이랑 조금 관계가 있었던 건 맞아. 근데 헤어졌고 그 뒤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남자 만났던 거야.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동생은 왜 가족이랑 인연을 끊었는데? 아, 그건 나도 모르지. 걔가 성격이 이상하고 우리 집에 적응도 못하고 겉돌았어. 그러더니 그냥 잠수 타고 지 혼자 인연 끊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동생이 그렇게 된 것에 네 책임은 없다.
당연히 없지. 내 책임이 왜 있어? 여자친구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해명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여자친구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서정아, 너 끝까지 거짓말하니? 거짓말 아니야. 그 김민환이 나한테 이런 거 보여주더라.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김민환이 저에게 보여준 죽은 미나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어요. 미나 씨는 2통의 편지를 유서처럼 써서 한 통은 김민환에게, 나머지 한 통은 고서정에게 보냈다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그래도 내 언니인데 내 언니랑 그럴 수가 있느냐. 너네가 나한테 저지른 일 때문에 나는 피가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너네는 아무렇지 않게 하호호호 만나고 다니고 같이 살겠다고 하고, 게다가 엄마 아빠도 내 편은 아니다. 나한테만 잊으라고 언니를 축하해 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네를 축하해 줄 수 있느냐. 나는 세상에 버려졌고 아무도 내 편은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고 인연을 끊고 외롭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미나 씨의 서러운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꾹꾹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본 여자친구는 몹시 경악했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결혼 준비로 계약돼 있던 건 내가 다 취소할게.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오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한테 거짓말밖에 한 게 없는데 뭘 들어야 되니? 오빠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 그래, 오빠가 한 말 맞아. 내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미나 남자친구인 거 알았는데 그 남자가 좋았어. 내 감정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는 나도 후회 많이 했어. 미나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정말 후회 많이 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야. 오빠랑은 상관없이 그 남자랑은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나도 사람인데 미나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 남자랑 계속 만나겠어. 그 남자랑 헤어지고 미나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오빠 만난 거야. 오빠가 너무 좋고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미나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미나 몫만큼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 그래서 오빠한텐 솔직히 말 안 한 거야. 오빠,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자. 나 오빠한테 잘할게. 우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에 여자친구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해놓고 행복하다면 나는 그 행복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다. 나는 너 같은 여자랑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아.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평생 속죄하고 살아. 저는 그렇게 그곳을 떠났고 등 뒤로 여자친구의 오열이 들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울었지만 그것조차도 진심일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3주 앞두고 파토를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냐 말이 많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도 피곤해서 그냥 입을 닫았죠. 그리고 결혼을 파토낸 다음부터 더 이상 저희 엄마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기에 또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기에 헤어지고 난 후의 여파는 컸습니다. 아무리 여자친구의 과거가 소름 끼치고 이건 아니다 싶어 파혼은 했다지만 그 마음까지도 싹둑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내가 파혼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런 일이 있었던 여자가 가정을 꾸린다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제 마음을 수습해갈 무렵 저는 소개를 해주었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고서정이 결혼이 파토가 나고 얼마 뒤 고서정이 앙심을 품고 김민환이 새로 다니는 직장에 스토커로 신고한 내역을 팩스로 보냈답니다. 그걸로 김민환은 직장 생활이 곤란해졌고 둘이서 심각하게 싸우다가 김민환이 결국 고서정 집에까지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김민환은 고서정 부모님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서정 아버지는 팔을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장애까지 생겨 팔 기능을 잘 못하게 되셨다는데 고서정네 아버지는 손을 특히 많이 쓰는 분야의 기술자라고 했거든요. 손을 크게 다치게 되면서 일자리까지 잃게 되신 겁니다. 고서정은 김민환을 신고 및 고소했고 김민환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엮일 뻔했다는 게 기가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고서정네 집도 김민환도 결국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런 복잡한 사정의 집으로 제가 장가를 들까봐 저희 엄마가 그토록 제 꿈에 나와 오신 건가 생각하니 저도 엄마 생각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을 걱정하셨구나. 나를 여전히 지켜주려 하시는구나 싶었다고나 할까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돌아가신 엄마가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종종 했는데 진짜로 엄마는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한 꽃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피와 원망으로 얼룩진 진흙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3주 전이든 뭐든 파혼을 선택한 것이 참 다행이다 싶더군요. 저는 그 뒤로는 다시 결혼 생각이 없어져 혼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가보지 못한 길이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혼자서 유유자적 사는 것도 나쁘지 않기에 굳이 결혼에 연연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멀리서도 늘 아들을 걱정해주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씩씩하고 재밌게 잘 살아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여자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평온하고 잔잔하던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도 했죠. 저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은 참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 강민우는 6년 전 야심차게 건강기구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피땀 흘려 회사를 키웠고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 한숨 돌리나 싶은 때였죠. 저랑도 평범한 부부였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모든 비극은 어느 나른한 오후 현관 앞에 쌓인 택배 상자들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상자들을 거실로 끌고 와 칼로 뜯어보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는데 그중 한 작은 택배에 팔찌가 들어있었거든요. 팔찌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던 차에 순간적으로 얼마 안 남은 내 생일 때문에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언뜻 스치더군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팔찌를 열어봤는데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의 팔찌더라고요. 여러 색깔의 참이 붙어있는 팔찌였는데 딱 봐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 아니라 택배가 잘못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택배 상자를 다시 집어들고 찢어진 송장 부분을 확인했는데 주소는 분명 저희 집이 맞았어요. 그런데 수취인이 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수취인란에 적힌 이름은 조예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아기 때문에 제 택배가 아니었던 거죠. 조예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고요. 아, 누가 택배 주소를 우리 집으로 잘못 보냈구나 깨달았고 다시 테이프를 붙여 밖에 내놨죠. 잘못 시킨 사람이 알아서 갖고 가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그 택배 상자는 며칠 동안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겁니다.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걸 그냥 둬도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요즘 택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 뒷부분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모르다 보니 연락할 길이 없었죠. 아무래도 택배사에 연락해서 오배송 신청을 해야겠다 싶더군요. 좀 귀찮기는 한데 집 앞에 모르는 택배가 계속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일만 보고 들어와서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와보니 상자가 없더라고요.
아, 기사님이 이제서야 가져가셨나 보다 생각하며 안심했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몇몇 얼굴을 알고 있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사장실에서는 남편이 한 여직원에게 뭘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스캔해서 거래처로 메일 보내줘요. 네, 사장님. 남편은 노크를 하며 들어오는 저를 그제야 보더라고요. 아, 왔어?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저를 지나가는 그 여직원하고도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처음 보는 여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 여직원이 지나갈 때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직원 손목에 있던 팔찌였죠. 여러 가지 참이 붙어 있는 그 팔찌. 그 팔찌는 분명 얼마 전 저희 집으로 잘못 배송이 되어 온 그 팔찌랑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거 그때 그 팔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요즘 저런 디자인이 유행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그 여직원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 잠깐만 조혜진 씨. 그 서류 다시 좀 들고 와봐요. 조혜진이라는 이름에 저도 덜컹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 이름이 조예진이라는 거예요. 상자에 적혀 있었던 수취인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 말인즉슨 저희 집에 오배송되었던 그 팔찌의 주인이 저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 여직원의 팔찌가 왜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었지 싶어서요. 저는 조혜진이라는 여직원을 쳐다봤는데 그 여직원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쳐다보더라고요. 나이는 20대 중후반 정도 된 것 같고 수수한 외모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저는 멋쩍게 그냥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점심을 먹는 내내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래? 아니야. 아까 근데 그 여직원 누구? 조혜진 씨라고 했나? 왜? 새로운 직원이야? 처음 보는데. 3개월 정도 됐어. 단순 격리하는 직원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저는 그 팔찌에 대해서 말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습니다. 아, 아니야. 어리고 예쁘게 생겨서 그냥 궁금해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일단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남편 사무실에 들렀을 때 남편 회사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한 박 실장님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기 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뭔데요, 사모님? 오해는 하지 말고 혹시 새로 왔다는 조혜진 씨 말이에요. 네. 사장님이랑 특별히 좀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제 말에 박 실장이 좀 황당한 표정과 함께 웃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사모님? 아니, 별다른 건 아니고. 왜요? 조혜진 씨랑 사장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고민하다가 그 팔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 사장님이나 조혜진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제 말을 듣고 막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네요. 뭐가요? 조혜진 씨 결혼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선물 하나 해준다고 했대요. 사장님이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선물 잘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갖고 싶냐니까 조혜진 씨가 그 팔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주문해줬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확 맑아지더라고요. 저의 완벽한 오해였던 거죠. 어머, 그래요? 네,
조혜진 씨 곧 결혼하거든요. 남자친구도 한 번씩 퇴근한 예진 씨 데리러 사무실 와서 얼굴도 자주 보고. 아, 그랬구나. 이 근처에 고깃집 아시죠? 사거리 쪽에 큰 고깃집. 그 집 아들이래요. 한 3달 뒤에 예식장 잡아놨다던데. 그 얘기 듣고 사장님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 그렇구나. 아우, 민망해라. 내가 괜한 오해를. 아우, 사모님. 아직 너무 신혼이셔. 저는 실장님의 장난 섞인 반응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민망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괜히 혼자 꿍해 있던 오해가 풀린 거죠. 남편 딴에는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니 선물 하나 사준 건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기분이 산뜻해졌죠. 그런데 그날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차의 자동차 검사를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 차를 끌고 자동차 검사소를 갔다가 돌아왔고 잠깐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 차 문 쪽에 꽤나 큰 흠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흠집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못 봤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타다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카페 가서 잠깐 주차를 했을 때 생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메모리를 꺼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침마다 조혜진 씨를 데리고 카풀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카풀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의 대화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회사 사장과 직원의 지루하고 사무적인 대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오빠, 며칠 전에 오빠 마누라 회사에 왔잖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를 빤히 보더라? 혹시 뭐 눈치챘나? 하긴 나한테도 묻던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제 들어온 직원이냐고. 뭔가 촉이 왔나? 생긴 건 그냥 퉁실퉁실한 아줌마같이 생겼는데 촉 좋아, 오빠 와이프? 아닐걸. 그냥 봤을걸. 예진이가 이뻐서. 하면서 둘이서 킥킥거리는 겁니다. 그 대화는 절대 사장님과 직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어느 직원이 삼촌뻘인 사장님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겠나요? 저는 이것들 뭔 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지도 박 실장에게는 남편이 결혼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는 블랙박스의 모든 녹음을 다 뒤져들었고 그 두 사람이 확실한 내연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고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이 외도라니 그럼 이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애들도 있고 살면서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저한테도 너무 무게감이 큰 일이었죠. 그렇다고 이 엄청난 사실을 묻고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블랙박스 음성도 들려주었죠. 다 아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듣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빌었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옳다구나 싶어서 저랑 이혼한다고 하고 조혜진이랑 살겠다 어쩐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바로 납작 기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착잡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조혜진, 내일 당장 잘라. 알겠어, 여보. 당장 자를게.
그리고 지금 조혜진한테 전화 걸어. 지금 당장?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튀어나올 듯 벌컥거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조혜진은 제 남편이 전화 건 줄 알고 낭낭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저는 속이 뒤집혔죠. 조혜진 씨? 나 강민우 와이프인데. 제 말에 조혜진은 당황했는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내 남편한테 오빠 하면서 왜 나한테 사모님 소리가 나와? 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큰 삼촌뻘 되는 남자랑 붙어먹어.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거리 고깃집 아들이랑 결혼한다며. 삼촌뻘 남자랑 놀아난 주제에 다 속이고 순진한 척 시집갈 생각을 했어? 어디 내가 그 집에 다 얘기해줄까? 네 약혼남은 이런 거 아예 모르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이따위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녀. 소문 다 내고 생매장 시켜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진은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까발리고 싶은데 한 번은 참는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뭐 개인 물건 들고 가니 어쩌니 개소리도 하지 말고. 다시는 회사에도 아니 그 동네 근처에도 오지 말고. 내 눈에는 더더욱 띄지 마. 알았니?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간소송 할까 하다가 딱 한 번만 봐주는 거니까 처신 똑바로 해. 저는 조혜진에게 그렇게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처신 똑바로 하라고 딱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절대 안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짓은 너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죠.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한 번은 덮고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가장 힘든 건 바로 저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가리를 해야 했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제 앞에서 반성하는 척 가정적인 남편인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신뢰를 잃은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더 괘씸하게 느껴지고 화가 났죠. 저 인간이 앞에선 저러고 뒤에선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혹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덮겠다고 진짜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엔 남편이 여전히 조혜진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촉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날을 잡고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카톡 목록에 조혜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더 뒤져보게 되었는데 다른 메신저 어플에 비밀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어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샤워가 끝난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에 다시금 남편 폰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비밀 채팅방은 제 예상대로 조혜진과 남편의 채팅방이 맞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조혜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조혜진을 회사에서 해고했지만 대신 자기랑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재취업도 시켜주었더라고요. 남편은 조혜진과 가끔 따로 만남을 가졌고 조혜진에게 돈도 송금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돈까지 지어주었던 거죠. 저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준다고 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또 만나고 있다니 나를 아주 개 호구로 봤구나 싶었죠.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뻔뻔하게 아직도 만나고 있을까 싶고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고깃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곧장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나이 드신 남자분에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예비 며느님 이름이 조혜진 맞죠? 예, 그런데 조혜진 씨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가게의 사장님과 사모님, 조혜진의 예비 남편이라는 그 남자도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진이에 관해서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조혜진이랑 곧 결혼한다는 분이죠. 예, 조혜진이 제 남편하고 바람을 피고 있거든요. 예? 조혜진 최근에 회사를 옮겼죠. 원래 헬스기구 쇼핑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 헬스기구 쇼핑몰이 저희 남편 회사예요. 저희 남편이 거기 대표고요. 둘이서 바람 피다가 저한테 걸려서 회사 잘린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르고 다시는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자기 친구 회사에 조혜진 취업시켜주고 여전히 만나더라고요. 조혜진한테 돈까지 주고요. 말도 안 돼. 예진이가?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이었다가 인상을 쓰더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 있습니까? 예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는 차고 넘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과 채팅 내역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본 조혜진의 예비 시부모도 예비 남편도 충격에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척을 했던 건지 이런 상황은 눈꼽만치도 짐작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예진이 당장 가게로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조혜진의 예비 남편도 넉나간 얼굴로 조혜진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진아, 너 지금 당장 가게로 좀 와. 회사 일은 무슨 회사 일? 지금 국외 중요해? 당장 오라고! 조혜진의 예비 신랑도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조혜진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조혜진이 왔는데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조혜진은 제가 자기의 예비시댁 식구들이랑 앉아있는 광경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조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천천히 다가왔고 노여운 얼굴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진아, 이분 남편하고 너랑 불륜 사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아니에요,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 다 확인했어. 전부 다. 무슨 증거? 말도 안 돼. 너 미쳤어? 너 그런 애야? 진짜 너네 전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냐고. 도대체 왜? 조혜진은 낭패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조혜진의 예비 신랑이 그러는 겁니다. 너 임신했다고 했잖아. 그 애는 내 맞아? 놀랍게도 조혜진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신랑만 알고 있고 예비 시부모님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그 말에 조혜진의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비틀거렸고 사장님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혜진의 팔목을 잡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조혜진은 울고불고 놓으라고 난리치면서 끌려갔죠. 사장님은 저더러 남편 회사 어디냐고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따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사장님은 조혜진을 개처럼 끌고 갔고 조혜진은 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지만 결국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화가 있는 대로 난 조혜진의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도 같이요. 그렇게 거리 한복판에서 조혜진은 가기 싫다고 생 난리를 쳤지만 결국 다 같이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 회사에는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고깃집 사장님은 사무실 문이 박살나듯 열고 들어갔고 조혜진을 저희 남편 앞에 집어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저희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입이 뜨악했죠.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내 며느리를 꼬드긴 그 놈이야? 조카뻘이랑 그러고 싶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직원 상대로 이렇게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 다녀? 고깃집 사장님의 호령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경악하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같은 소리 안 해! 분노로 눈이 뒤집힌 사장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책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나이는 많지만 평생 고기 다듬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풍채도 엄청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멱살을 잡히니 남편도 어쩔 줄 몰라서 버둥댔죠. 남편은 중요한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멱살을 잡혔습니다. 거기 있던 거래처 사장님들은 불쾌함과 당혹감,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조혜진이 비명을 지르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정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서 뒹구는 겁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조혜진은 구급차 들것에 실려 나갔죠. 나중에 들어보니 조혜진은 결국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막힌 게 그 유산한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였는지 아니면 조혜진의 예비 남편의 아이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로 제 남편은 공들였던 중요한 계약도 파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멱살을 잡히고 상간녀가 유산을 하는 그 끔찍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문이 그 좁은 업계에 쫙 퍼졌습니다. 어느 누가 남편 회사를 믿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 사건은 일파만파 소문이 다 퍼져서 남편의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조혜진도 당연히 파혼을 당했고 온 동네의 소문도 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고 조혜진에게는 위자료 소송 소장도 보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두 번의 기회는 없었죠. 저에게 잘못 배송되었던 그 팔찌, 어쩌면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실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팔찌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그것들의 추악한 연극에 속아 바보 같은 아내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재산을 정리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는데 남편의 첫 외도를 봐주고 나서 몇 달 동안 지옥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좀 두렵고 허탈한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삶에서는 분명 힘든 점, 어려운 점, 서러운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배신한 남편과 제 속 썩어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힘든 감정들도 저의 홀로 서기에는 다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